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며 자랐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웠죠. 광안리 바닷가를 걸으며 소금기 가득한 바람을 마시던 시간들이 제 유년을 채웠습니다. 자유롭게 거침없이 자랐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님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식당이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은 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서울로 떠나며 거리는 활기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죠. 빚만 잔뜩 남았고 아버지는 그걸 갚기 위해 몸쓰는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타일공 일을 배우셨어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무릎 꿇고 타일 한 장 한 장 붙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들의 위로가 귓가를 스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아버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와 저는 단둘이 남았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죠.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자리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정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일감이 없는 날이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광안리로 나갔어요. 바닷가 횟집에 앉아 회 한 접시를 시켜놓고 소주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파도를 보며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우리 서연이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자라라. 그래라 이 아픔도 견딜 수 있어. 응, 아빠. 엄마가 그랬거든. 서연이한테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좁은 데 갇혀 살지 말고 시원하게 살라고. 아버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슬픔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 격리팀에 취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챙겨야 할 차례였어요. 아버지는 일감이 들어오면 새벽부터 나가셨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위해 퇴근 후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지만 눈가의 피로는 감출 수 없었어요.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무릎도 예전만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단둘이 남은 가족이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사 격리팀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은 정확했고 저는 그 정확함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업팀 과장이 격리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일처리도 꼼꼼했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저는 그의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눈이 맞아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서연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우리 엄마 말인데. 응, 말해봐. 지금 우리 엄마는 사실 친엄마가 아니야. 친엄마는 내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정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땐 어렸으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아버지가 나중에 재혼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엄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관계가 좀 불편해.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부르긴 했는데 정을 느끼기가 어려웠거든.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날 미워한 건 아닌데 뭐랄까 늘 거리감이 있었어.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었겠다.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으신 분이야. 서울에서 명함이랑 전단지 만드는 작은 인쇄소 운영하시는데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셔. 성격도 온화하시고. 남자친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2년쯤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상견례는 원래 남자 쪽에서 여자 쪽 집으로 찾아가는 게 전통이라더라. 우리 부산에서 할까? 부산까지? 그건 너무 멀지 않아? 중간 지점에서 하는 게 어때? 대전이나 대구쯤에서.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남자친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오래 앉아 이동하기 힘들다고 하셔. 그래서 서울에서 하자고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시면 집 근처가 편하시겠네. 내가 아빠랑 올라가야 하나? 어머니가 허리 때문에 차로 30분 이상은 못 가신다고. 정말 미안해. 그래, 알겠어. 우리가 가지 뭐.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 진짜 미안하다, 서연아. 아니야, 그러지 마. 괜찮아. 남자친구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서울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정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불편한 감정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죠. 아버지가 서울까지 올라가셔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마당에 작은 일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장인 어른께 더 잘해드릴게. 괜찮아. 우리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의 가족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일찍 KTX를 탔어요.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아빠는 긴장한 듯 말이 없으셨습니다. 긴장되네. 아빠 괜찮아.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 그래도 예비 사돈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실례는 안 해야지. 아빠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한정식집 앞에 내렸을 때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먼저 와 계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은 온화한 인상이었고 아빠께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어머님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죠. 그때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길이 막혀서 요즘 서울이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모르겠네.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에 앉더니 저와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아빠에게 말을 건넸어요. 사돈어른,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인테리어 쪽에서 타일 시공하는 일을 합니다. 아빠는 정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 타일 시공이요? 그 일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돈어른.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태민이가 벌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시다고 애들한테 기대시지는 않겠죠? 노후 준비는 잘 되셨고요. 어머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굳었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저 키우시면서 노후 준비도 다 해놓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버님이 먼저 나섰어요. 당신은 사돈께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무슨 실례의 말을 그렇게 해?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을 제지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걱정되는 마음에 말한 건데. 요즘 세상이 어떤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머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아빠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지요. 이해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본격적인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태민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사돈어른 따님 잘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태민 씨도 참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더군요. 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입니다. 아빠도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리 태민이요? 어머, 그건 제가 할 말이 많죠.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 2등 놓친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도 했고 그때 학교에서 상도 엄청 많이 받았죠. 집에 상장이 한보따리예요.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이 다들 칭찬하고 어머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힐끗 봤는데 남자친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작년에 우수 사원상도 받았고 상사분들이 우리 태민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업팀에서 실적도 제일 좋고. 아빠와 아버님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자리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아들 자랑이 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은 한참을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봅시다. 아버님이 어머님의 말을 끊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집은 저희가 각자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로 대출 좀 끼고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얼마나 받을 생각이냐? 아마 2억 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출이 크면 나중에 이자 내느라 돈 모으기 힘들 거다. 대출 받지 말고 내가 좀 보태줄 테니 현금으로 사거라. 남자친구와 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여보, 그렇게 하려면 집 명의에 내 이름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님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 신혼집인데 왜 당신 명의를 넣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돈 들어가는데 명의에 안 넣으면 나중에 애들 이혼하면 어떻게 해?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집이면 네가 다 사.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명의는 두 사람 공동 명의로만 해. 내가 돈은 지원하되 명의에는 우리 이름 넣지 않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좀 있습니다. 보태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돈어른,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집은 당연히 제 아들이 준비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아닙니다. 제 딸도 살 집인데 당연히 해야죠.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아빠께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혼집 명의 문제가 정리되었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불만이 많아 보이시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예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단은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해요. 아빠와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에서 또 무언가 요구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3종 세트는 기본이고요. 현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 모피도 하나 넣어주세요.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예단을 그렇게 해? 집 때문에 대출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던 애들한테. 남자친구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뭐가 과해? 요즘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물가가 올랐잖아. 나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남들만큼은 받아야지. 어머님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혼수는 여자 쪽에서 제대로 해야죠. 가전제품은 기본이고 가구 침구류 전부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제대로 준비해 오셔야 돼요. 아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보, 신혼집 반반이면 혼수도 반반인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너무 과하세요.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상의해서 살게요. 다들 왜 이래? 네가 뭘 사? 신부 쪽에서 해야 할 걸 신랑이 하면 어떡해? 그럼 뭐야? 서연이 너는 빈손으로 시집 올 거야? 어머님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혼수와 예단에 돈을 다 쓰면 신혼집에 넣을 제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건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아까 양가 아버님께서 대출 받지 말라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혼수와 예단에 돈을 다 쓰면 그 좋으신 말씀이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결국 태민 씨가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은 아드님의 미래보다 명품 가방과 모피코트가 더 중요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머님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예단이나 혼수는 아이들끼리 합의해서 적당히 알아서 하게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빠는 짧게 대답하셨지만 표정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남자친구도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다물었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의도 없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지 않기로 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대체.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적인 얘기한 건데 왜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여간 남자들은 이래서 안 돼. 에휴, 안사돈이 안 계시니 대화가 안 통하네. 당신! 어머님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아빠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대접해서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 괜찮아. 네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했으니까.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오늘 정말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다.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하면 돼. 고마워, 서연아. 내가 정말 잘할게. 약속해. 저와 아빠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빠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KTX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빠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저는 아빠 옆에 앉아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몇 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 이번 주말에 부산 내려갈게. 혼수 같이 보러 가자. 아, 네, 어머님. 네? 부산을요? 뭘 그리 놀라니? 하여간 그리 알아라. 아, 네. 그럼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토요일 오전에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허리가 아파서 서울에서 30분 이상 못 간다던 분이 갑자기 부산까지 내려온다니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백화점 앞에서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셨어요. 왔네. 가자. 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어머님을 백화점 가구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등을 하나씩 둘러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가구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뭐 다 비슷비슷하네. 어머님, 이 소파는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에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서연아, 나 커피 마시고 싶다. 카페 가자. 어머님이 갑자기 카페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백화점 안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 내가 하는 말은 태민이한테 절대 비밀로 해야 돼. 알았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단 있잖아. 예단비로 현금 3천만 원 나한테 따로 줘. 태민이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너만 나한테 주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그건 태민 씨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내가 비밀로 하라고 했잖아. 너 혼자 알고 나한테 주면 돼. 하지만 어머님, 저희 결혼할 사이인데 비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 거짓말 안 하면 돼. 그냥 말 안 하면 되는 거지. 3천만 원이면 너한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너 직장 다니잖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태민 씨와 상의 없이는 그렇게 큰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야,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어머님, 아직 결혼 전이고요. 그리고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비밀로 하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머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진짜? 시집 오면 두고 보자. 내가 너 어떻게 해주나?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태민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결혼 파토날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둬.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더니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택시를 타고 떠나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왜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앉았어요. 오늘 안싸돈이 찾아왔었어. 뭐? 어머님이? 왜? 저는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아빠를 찾아왔다니요. 응, 이 오후에 갑자기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차 대접하고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로 오셨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급한 일이 있다면서. 아빠, 그게 말이 돼? 예비사돈한테 결혼 직전에 돈을 빌리러 온다는 게? 이게 정상이야? 말도 안 되잖아.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 어머님이 나한테도 똑같이 3천만 원 달라고 했어. 오늘 낮에 카페에서. 태민 씨한테는 비밀로 하라면서 예단비 명목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뭐? 아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화내고 가버렸어. 근데 아빠한테까지 간 거야? 진짜 황당하네. 서연아, 진정해.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거야. 아빠, 설마 돈 빌려준 거야?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천만 원 빌려줬어. 차용증도 확실하게 받았고. 아빠, 왜 그런 큰 돈을?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아빠한테는 무리 없는 돈이야. 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 말고 따로 있는 돈이거든. 그리고 차용증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면 돼. 그래도 어떻게 사돈한테 결혼하기도 전에. 아빠가 그 사람 보니까
성격이 너무 걱정되더라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 기회에 약점을 하나 잡아두자. 그 사람이 너 결혼 생활에 간섭하려고 들면 아빠가 그때 이 차용증을 꺼내들 수 있잖아.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 싸더니 돈 빌려주면 네 결혼 생활에 일절 관여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 물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빚짐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함부로 못하겠지. 아빠, 아빠가 네 걱정돼서 미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 안 싸돈을 보니까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 태민이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태민이한테는 말하지 마. 근데 아빠, 그게 맞아? 비밀로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돼. 지금은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미안했어요. 동시에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왜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조용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조용해진 덕분에 편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 주셨어요. 아빠는 일찍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하셨어요. 예식장 근처 미용실에서 따로 헤어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부산 친척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야. 곧 도착할 것 같아. 응, 아빠.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되어 있을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아빠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남자친구에게 건네주는 순간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신부님, 메이크업 다 끝났어요.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을 시간이었어요. 드레스 코디네이터가 드레스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쪽으로 오세요. 드레스 입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코디네이터를 따라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드레스에 손을 댔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손끝에 닿았어요. 신부님, 정말 오늘 행복한 날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당연히 떨리시죠. 그래도 오늘 정말 예쁜 신부가 되실 거예요. 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뒤에서 지퍼를 올려주고 드레스를 정리해 주셨어요. 거울을 보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곧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아빠가 오시면 함께 입장 리허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오시길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설렘과 긴장 속에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시지? 분명 곧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온 부산 친척들은 이미 예식장에 도착해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아, 형님 어디 계시냐? 아직 안 오셨어? 네, 작은 아빠. 아빠 아직 안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아니, 아직도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뭐야, 형님 전화를 안 받아? 이상한데, 내가 한번 걸어보마. 작은 아버지도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친척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오빠 전화 안 받아? 아이, 뭐야. 혹시 형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걱정되네.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같은 날 전화를 안 받으실 리가 없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대기실로 달려왔어요. 서연아, 장인어른 아직 안 오셨어? 예식 시작 시간 다 됐는데. 전화도 안 받으셔. 뭔가 이상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진정해. 서연아, 내가 알아볼게. 혹시 길이 막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남자친구는 예식장 직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계속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아빠, 제발 받아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진수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딸인데요. 왜 그러세요?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교통사고요? 아빠가? 네, 사고가 좀 큰 편이라 지금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 보호자분께서 어서 오셔야 합니다. 어느 병원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울 땡땡병원 응급실입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아, 왜 그래? 남자친구와 작은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 당하셨대. 지금 응급실에 계시대. 수술 준비 중이래. 뭐? 형님이 이거 어느 병원이야? 저는 울먹이며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태민 씨, 결혼식 미뤄야 해. 나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아빠가 수술하신대. 지금 바로 가자. 서연아, 진정해. 장인어른 괜찮으실 거야.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급히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걱정하지 마. 지금 바로 병원 가자. 내가 차 불러놓을게. 아버님이 재빨리 움직이셨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가 사회자를 급히 불러오셨어요. 지금 신부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결혼식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객분들께 양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신부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늘 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식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어머, 교통사고라니. 신부 아버님이? 큰일이네. 저는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뛰었어요. 아버님도 함께 뛰어나오셨습니다. 택시 좀 잡아주세요. 예식장 직원이 급히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기사님, 땡땡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을 거야. 장인어른 분명 괜찮으실 거야. 수술하신대. 수술. 얼마나 다치신 거야? 서연아, 걱정하지 마. 요즘 의술이 좋아. 잘 치료받으시면 괜찮으실 거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사고가 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간호사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수 환자 어디 계세요? 교통사고로 오셨는데. 아, 보호자시군요. 지금 환자분은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기요. 박진수 환자 보호자인데요. 보호자분이시군요.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고가 좀 큽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시고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수술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다고요? 얼마나 다치신 건데요? 자세한 건 수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세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아버님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지켜보셨어요. 그때 작은아버지와 친척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형님은 어떻게 되셨어? 지금 수술 중이세요. 친척들이 수술실 앞 복도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봤어요. 오빠,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친척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아빠가 무사하시길.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자친구가 물을 건넸지만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물이라도 좀 마셔. 이러다가 네가 쓰러지겠어. 괜찮아. 난 괜찮아.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버님에게 다가가고 계셨어요. 사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 마누라가 지금 밖에서 전화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 작은아빠! 작은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당신 마누라가 칠칠 맞게 오다가 사고 났다고, 결혼식 파토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할 말이야?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결혼식 해도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또 오라고 하냐? 축의금은 또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냐? 이딴 소리 하더라고.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차라리 결혼 파토나는 게 낫다고
그 양반 안 깨어나고 그냥 가는 게 더 좋겠다고. 그게 뭐야, 어? 지금 우리 형님 죽으러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가 어머님께 빌려준 3천만 원이 떠올랐어요. 그 돈 때문이구나. 그 돈 갚기 싫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어머님이 움찔했어요. 어머님, 지금 작은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어머님께 3천만 원 빌려드렸죠? 그 돈 갚기 싫으시니까 우리 아빠가 안 깨어나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죠?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안 깨어나고 가는 게 더 좋다고요? 어머님,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빠가 어머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길래 빌려드렸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여보, 그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람이 수술실에 있는데. 아버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자친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노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장인어른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저런 사람이 어딨어. 사돈한테 돈 빌려놓고 죽기를 바라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천벌받을 거다. 친척들이 어머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크게 화를 내자 아버님이 어머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아버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복도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바깥 사돈께도 정말 죄송하고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마. 남자친구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태민아, 나 어떡해. 저는 남자친구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남아있던 친척들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저런 인간 말종이 어딨어? 결혼도 하기 전에 사돈한테 돈 빌려놓고 죽기를 바라다니. 형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절대 못 빌려주게 했을 텐데. 서연아, 저런 집안이랑 혼인 맺으면 안 돼. 결혼 취소해야 돼. 엄마 하늘에서 보고 울어. 저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갔죠. 그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고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골절이 좀 있었는데 잘 맞췄고 내부 출혈도 멈췄습니다. 회복실로 옮긴 후에 중환자실로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서연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형님,
형님이 무사하시다니.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척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저는 남자친구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아빠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빠는 안정을 찾아 3일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아빠와 면회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달려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 걱정 많이 끼쳤지?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사고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아빠 차 뒤를 박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빠 차는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어요. 다행히 아빠는 안전벨트를 매고 계셔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중환자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장인어른 깨어나셨다며? 정말 다행이다. 응, 아직 많이 약하시긴 한데 의식은 돌아오셨어.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잠깐 밖으로 나가자. 남자친구가 저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남자친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알아봤어. 왜 그렇게 돈이 급했는지. 응, 어머니가 빚이 많았어. 사치 때문에 생긴 비밀 빚이었는데 명품 가방이랑 옷, 귀금속 같은 거 사느라 카드값이랑 대출이 엄청 쌓였대. 아버지도 모르게.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신혼집 자금 때문에 돈을 정리하시게 됐잖아. 그래서 어머니 빚이 들킬 위험에 처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녔는데 평소에 어머니가 사고를 많이 쳐서 다들 외면했대.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린 거구나. 서연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어. 어머니한테 실망하셨대.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분노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병원 밖에서 장인어른 안 깨어나고 가시는 게 낫다고 말한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어머니랑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셨대. 이혼하신다는 거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셨어.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태민아, 나는 이제 어머님 일보다 우리 아빠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어. 아빠가 완전히 나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 서연아.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장인어른만 챙겨.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기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일단은 아빠가 무사하신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 아버님이 병실에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버님은 아빠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불찰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이혼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남자친구의 표정은 씁쓸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도 어머님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지만 위로의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사고 후유증으로 6개월을 더 입원하셨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으로 가며 아빠를 간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아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주 병원에 와서 아빠를 뵙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빠가 드디어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많이 야위셨지만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반년 뒤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중한 사람들만 모여 축복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빠는 정장을 입고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아버님은 혼자 오셨어요. 어머님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셨거든요. 저는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고 아버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드디어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빠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빠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도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남자친구가 서 있는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 손을 남자친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빠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도 제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남자친구 옆에 섰어요.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무사하셔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